가깝고 더 멀게만 느껴지는 법, 주목할 만한 법안들을 소개합니다. 김독수의 법안 프리즈. 네, 김독수 전 국무총리 정무기획비서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독수입니다. 목소리가 심상치가 않아요. 살짝 목감기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워낙에 자기 관리가 철저하신 분인데 어쩌다 감기가 걸렸대? 찬바람에 답이 없더라고요. 조금 돌아다녔더니 그냥 감기가 있어서 그래. 잘 대비하고 있습니다. 예, 물 많이 드십시오. 네네. 이번 주에 눈이 좀 많이 내렸는데 별일 없으시죠? 예. 네, 뭐 별일은 없고요. 오늘 또 조금 일찍 나왔더니 오히려 차들이 적으니까 소통도 원활하고 뭐 다니는데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조금 조심하면 그러니까요. 서행하고 예. 아무리 길이 미끄러워도 감속 운전하면서 그러기 위해서 조금만 더 빨리 출발하면 그렇습니다. 문제가 안 생기는 건데. 위험할 때일수록 조심해야죠. 그래요. 네네.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긴급 현안 질의가 어제 국회에서 있지 않았습니까?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그 여객기 참사 긴급 현안 질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이제 유심히 좀 들었는데 보면서 이 반복되는 참사, 잊을만 하면 또 생기는 참사, 그리고 일이 터지면 뭐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겠다 약속하고 이게 항상 되풀이되는 아주 한심스러운 상황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두 가지. 당연히 참사 원인에 대해서 철저하게 규명해야겠죠. 근데 그건 당연한 거고 저는 이 참사와 관련된 인사들, 특히 공직자들에 대해서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세월호 참사가 이제 11년을 맞지 않습니까? 근데 여전히 거리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어요. 10년 동안 이게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태원 참사, 당연히 해당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돼요. 근데 죄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주무장관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이게 막을 수 있는,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가 아니다. 이게 좀 무책임한 거 아닌가? 그게 할 얘기입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말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런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관피아란 말씀 들어보셨죠? 관료 플러스 마피아, 이래서 그렇죠. 관피아라고 그러는데 이게 주요 기업들이 이 관료 출신들을 영입을 해요, 임원으로. 이 역할이 자기들이 이제 어떤 사회적 문제나 사고가 났을 때 이거를 무마하거나 축소시키는데 그런 로비를 하라 이런 겁니다. 관피아, 이제 기재부 출신을 모피아, 산업부 출신을 산피아 뭐 이렇게 하고요. 제가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게 요즘은 이제 정치권 출신들, 특히 저처럼 국회 보좌관 출신들을 영입하는 기업이나 로펌이 많아졌습니다. 정피아라고 또 해요. 저도 개인적으로 한 10여 년 전에 SK가 하이닉스 반도체를 인수하면서 대외 담당 임원으로 같이 일하자 했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거절했습니다. 대외 담당 임원이라는 게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렇죠. 로비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부나 국회에. 그래서 제가 그런 역할을 하려고 사회생활을 한 게 아니고 국회 보좌관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단호하게 좀 거절하고 제 일을 묵묵히 했는데 이 사람들의 역할이 그거예요. 관련 규정들을 완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특정 기업에 특혜를 줄 수 있도록. 뭘 그렇게 빡빡하게. 그런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여전히 아픈 구석이 많다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를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저는 공직자들의 자세예요. 공직자들이 내용을 알거든요.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린 관피아라고 하는 그런 인간관계, 중국의 관시 이런 표현 하는데. 관시. 이게 그렇게 해서 사회가 투명해지질 않아요. 특정 몇몇과 기업들은 편해질 수 있지만 이 세상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점들은 관시로 대충 뭘 빡빡하게 아는 사이에 라는 것 때문에 출발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근데 원칙은 분명하게 지켜야 되죠. 맞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이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또 법안을 불러봐야죠. 좀 전에 말씀드린 여객기 참사와 관련된 건데요. 광산을의 민영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항시설법 개정안입니다. 이게 이제 기존에는 공항시설 또 비행장 시설의 설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법에다 명확히 규정해서 적용의 실효성을 높이자 이런 건데
법하고 뭐 시행령 이 차이는 잘 아시죠? 특히 네. 뭐 시행령으로 법을 무력화한다 이런 건데 법률은 이제 국회가 통과시키는 거예요. 네. 재정 개정을. 그래서 네. 국민들의 통제를 좀 강화하는 거고 시행령은 대통령이나 각부 장관들이 그 제정하고 개정하고 함으로써 그때그때 임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네. 이제 요 관피아들의 역할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특히 이번에 참사를 겪고 이 공항시설의 설치 기준을 법에다 명확히 하자 이런 겁니다. 간단히 내용을 소개해드리면 공항 또는 비행장 주변에 항공기 이륙 착륙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이 없을 것. 또 활주로 안전 구역 내 구조물의 강도는 항공기의 손상 위험을 감소시키고 항공기의 감속을 도울 수 있도록 할 것 등 뭐 이런 내용들이 시행령에 있던 건데 네. 이제 법에다 명시하자 이런 건데 지금 논란이 되는 그 여객기 참사 피해가 증가한 이유가 네. 그 콘크리트 구조물. 그게 로컬라이즈 논란인데 안테나 설치되어 있는. 국토부가 당초에는 국내의 기준이나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예. 그런데 어제 그 현안 질의에서 답변할 때는 조속히 개선하겠다. 설치할 때는 문제가 없었지만 예. 이후에 개정된 규정에 의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걸 인정한 거예요.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그 기준이 강화됐으면 그때 조치를 했어야죠. 네. 사고가 나니까 무슨 조속히 개선입니까? 이 건과 관련해서는 국제민간항공기구도 그 공항의 활주로 인근에 설치되는 장비나 구조물은 충돌 시 항공기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지 않도록 쉽게 부러지거나 변형이 일어나도록 설계하라 이렇게 돼 있고 미국 연방항공청도 접근 지시등과 로컬라이즈 안테나 설치에 부러지지 않는 탑을 쌓지 말 것 이렇게 명시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규정은 공항 그 무한공항 개항한 이후에 네. 이 강화됐다는 거예요. 진작에 예. 그럼 그때 예. 조치를 했어야죠. 무슨 200m 거리를 이겨가는 이게 미봉책이죠. 그래서 이런 대형 참사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이제 사실 이런 법안이 발의된 거에 대해서 손을 잃었으니까 당연히 외양간 고쳐야겠죠. 그래도 그렇죠. 왜 맨날 이렇게까지 혹독하고 참혹한 수업료를 치른 다음에 수업료를 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바라다 보는지 그 이전에 할 수는 없었던 것인지 너무 안타깝거든요. 제가 모두의 세월호 10년 넘도록 여전히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요구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저는 공직자들이 이 내용을 공직자들은 알거든요. 담당자는 네. 네. 규정이 어떻게 바뀌었고 예. 이 규정에 맞지 않는 시설이 어디에 있다는 거 안단 말이에요.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런데 중간에 그 말씀드린 사람들이 뭐 장차관의 의지가 중요하죠. 기관장의 의지가 중요한데 그 말씀드린 관피아들의 또 역할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고려돼야 될 그런 법안인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 법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동남갑의 정진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인데요. 예. 이게 인권위원회 회의 중에 의결을 인용, 각하, 기각 결정 등을 모두 포함하자 이렇게 현재 규정은 그 의결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인용, 기각, 각하를 포함한다를 이런 내용을 명시하자는 거예요. 의결에 인용, 기각, 각하를 포함하자 이런 건데 예. 인권위원회라는 게 합의제 독립기관이라고 그럽니다. 예. 합의제 독립기관. 합의제 독립기관. 인권위원들이 합의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국가의 대한민국의 인권 증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해라 이런 거예요. 네. 그리고 독립기관이라는 거는 정치적인 영향, 정권의 영향으로부터 독립돼서 당연히 그래야죠. 판단해라 이런 겁니다. 네. 인권이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예. 그런데 그래서 의결 종족수 규정을 보면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 회의는 3명 이상의 출석,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어떻게 보면 전원 찬성이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합의제 정신을 명확히 하고 있거든요, 법에. 그런데 작년 1월에 인권위원회가 이 소위원회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3인 이상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4인으로 하고 기각이 2대2 동수일 경우 이럴 때는 기각하는 것으로 하자. 그러니까 이걸 그 제한된 인권 증진을 위한 안건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기각을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기각도 합의해서 하기로 했는데 예. 2대2 동수이면 기각하자 이런 건데 이게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논란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작년에 또 이 사건과 관련된 판례가 있어요, 명확하게. 서울행정법원에서 법률 조항에서 정한 의결 종족수 위원 3인의 찬성 없이 이루어진 처분은 위법하다 이렇게 명확하게 판시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좀
그 굳이 법에 안 넣어도 되는 거를 이 인권위가 스스로 그 자의적으로 위법적으로 예. 법을 해석해서 운영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법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세요? 전망을 논란은 되죠. 논란은 되지만 이 인권위원회의 그 고유 정신을 고려했을 때는 네. 합의해서 국가 인권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구로서 제 역할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네. 그래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법안 보겠습니다. 영암 무안 신안 서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능형 해상 교통 정보 서비스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예. 이게 좀 어렵죠. 지능형 해상 교통 정보 서비스. 그러니까 우리가 바다 내비게이션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예. 지금 그 생각했어요. 우리가 도로 위에서 자율주행을 하듯이 뭐 그런 부분 비슷한 거 아닌가. 예, 해상 교통. 그래서 그 주요 내용은 지능형 해상교통 서비스 관련 산업의 육성과 지원 시책의 근거를 마련하자. 예. 이런 겁니다. 그리고 송수신 단말기, 그러니까 지능형 해상교통 서비스를 구축한 선박에 대해서는 뭐 시설 기준이나 안전 기준을 조금 완화해주자, 뭐 이런 취지인데요. 우리가 해상교통 정보 서비스 좀 낯설긴 하지만 2021년에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해상 무선 통신망을 활용해서 선박의 해상교통을 제공하는 지능형 해상교통 정보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도입을 했어요. 네. 이런 서비스는 세계 최초인데 이 위상은 세계 최초예요. 세계에서 가장 선도적인 위상을 갖고 있는데 관련 산업 기반이 취약한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의 해상 교통정보 서비스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경쟁력은 여전히 취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법안 개정안을 통해서 그 관련 산업을 육성하자 이런 건데 해양수산부도 2023년 10월에 비상경제장관 회의에 디지털 해상교통정보 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기업 육성하고 산업화를 촉진하고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가장 중요하게 저는 생각하는 게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성장 기반을 마련하자 이렇게 그 핵심 과제로 이 세 가지를 제시했는데 저는 이 산업 생태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희 나주에 광주 전남 공동 혁신도시가 조성이 돼서 지금 빛가람동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상가 공실률이 70% 이상이 돼요. 거의 비어 있다고 보면 돼요. 왜 그러냐면 저는 이게 이 산업 생태계 문제라고 봅니다. 당시에 혁신도시 조성할 때 노무현 대통령이 분명하게 그 혁신도시 조성을 통해서 지역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라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광주 전남은 나주에 있는 혁신도시를 기반으로 전력, 문화, 농업의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이후에 이제 그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이렇게 들어오면서 지방을 좀 소외시켰죠. 등한시하다 보니까 이게 좀 무력화되어 있는데 지금이라도 저는 이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민관 정이 아주 똘똘 뭉쳐서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지방이 삽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법안은 그 해상 무선 통신망을 활용한 그 지능형 해상 교통 정보 서비스 뭐 이 부분에 관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듣고서 느낀 게 뭐냐면 야, 어떤 사안을 참 우리가 전문가가 아닌 이상 아주 표피적으로 바라보고 있구나. 왜냐하면 제가 낚시배를 자주 이용을 하기 때문에 보면은 되게 지능 항해 장비가 잘 돼 있고 자동 항법이랄지 이런 게 잘 돼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금 보좌관님 말씀을 들으니 이런 것들이 세계 최초로 이렇게 도입이 됐으나 그 이상의 발전은 없었던 부분. 하드웨어는 우리가 구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그 안에 들어가는 뭐 시스템, 소프트웨어 이런 거는 사실은 그 해외 장비, 해외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에 이런 산업 기반을 만들자는 거죠. 이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특히 이 해상 무선 통신 이 교통 정보 서비스 시장 자체가 이 연 성장률이 한 8% 이상 되는 매우 급속하게 성장하는 시장이고 이 시장 전망을 보면 2027년에 145조 원 규모 상당히 큰 시장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시스템 구축만 그 서비스만 세계 최초로 할 게 아니라 관련 산업 기반들을 좀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있는 게 충분히 납득이 가고 이해가 됩니다. 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덕수 전 국무총리 정무기획 비서관이었습니다.